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7천여 명으로 8주 만에 다시 3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내일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코로나19 재유행 대책을 발표합니다. 미국에서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가 이미 우세종이 된 가운데 실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공식 집계의 7배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CNN은 공식 확진자 수가 실제 감염자 수를 심각하게 적게 반영하면서 미국의 치명적인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민주당은 민생특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꼼수라고 비판하고 조건 없이 상임위부터 구성하자고 맞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잠정 중단했던 출근길 약식 회견을 하루 만에 재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로 민생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세 중 총격으로 숨진 아베 전 일본 총리의 장례식이 가족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아베 전 총리를 저격한 용의자는 범행에 쓴 총기를 1년에 걸쳐 만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제약업체와의 결탁 의혹을 밝히기 위해 서울 종로세무서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직 종로세무서장들은 퇴직을 앞두고 여러 업체와 고문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중징계 이후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은 결국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체제로 정리를 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 이어서 중진 의원, 초재선 의원 모임, 또 마지막에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확정을 지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6개월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대표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사퇴 아니면 반격, 사퇴냐 반격이냐. 징계 결정 후에 사퇴는 없다고 했죠, 이준석 대표. 의원총회 결론 후 2시간 만에 당원 가입하기에 좋은 날이다, 좋은 월요일이다, 이런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당원 가입 링크를 공유했는데 당원의 힘을 모아서 반격을 한번 도모하려는 걸까요? 국민의힘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가기로 했지만 6개월 동안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권 대행도 경찰 수사 결과가 앞으로 지도체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이 대표가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더 정치에 출연한 두 분의 분석을 듣고서 더 정치 이어가겠습니다. 이 핵심은 결국 이준석 대표의 결단이에요. 만약에요, 비대위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결국은 사퇴시키든 뭐 했을 경우에 그 당시에는 이준석 대표의 나름대로의 그 저항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예. 아니, 당원 당규상으로 내가 지금 6개월만 지나면 당대표가 되는 거를 그걸 끌어낸다. 오히려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의 징계를 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여론이 있고 예. 또 이해를 하더라도 그것은 당권 다툼이 아니겠느냐. 그것도 윤핵 간에 이른바 이준석 밀어내기가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도 상당히 팽배해 있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이게 윤리위의 수용이 아주 합리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미 문제는 벌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국민의힘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손을 들어준 상황이잖아요. 자명 중인 이준석 대표, 과연 사퇴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반격의 길을 갈 것인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국정 지지율 하락세 속에 잠정 중단하겠다던 도어 스태핑, 하루 만에 재개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도 한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이 어제 의총을 열어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아직 징계를 받아들이겠다거나 불복하겠다거나 말은 없는데요. 자, 먼저 어떤 길을 갈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 네.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지만 원군이 없다는 건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외롭죠. 그리고 그 징계 처분의 발효 시점을 놓고 사실은 거기서부터 이 모든 게 시작이 됐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금요일 날 아침에 있었던 인터뷰를 보면은 조금 낭만적으로 본 것 같아요.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내가 이 징계 처분에 대해서 승인을 하거나 하여튼 보고를 받은 뒤에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법률적 효력에 어떤 여유가 있다고 본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잽싸게 권성동 대표가 이미 기획국에다가 법률 검토를 시켜가지고 딱 들고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직무대행이다, 권한대행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실 판정 패한 겁니다. 그때 또 최고위원들한테 다 물었더라고요. 다 물어보고 예. 다 그 보고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판정 패가 이루어졌고 지금 며칠 지나면서 이 침묵의 의미가 뭐냐면요. 예. 우리가 그냥 옆에서 보기에는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거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을 이해는 하겠는데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 부글부글 끓는 그 느낌이 있고요. 네. 측근들이 자기들끼리 통화하는 내용을 보면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자꾸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분위기는 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께 직접 물어보는 게 낫겠죠. 중진 의원 모임도 있었고 의총도 있었잖아요. 네. 두 모임 자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어제까지는 이제 어쨌든 소란스러운 것을 빨리 좀 조기에 마무리해야겠다는 그런 느낌들을 받았지만 이게 이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그냥 임시 방편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요지는 뭐였는가 하면은 네네. 어쨌든 사상 초유로 당 대표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선거 관련된 사실 옳지 못한 그 이유죠. 예. 그 상황 자체가. 네. 그러면은 6개월 중징계를 보통 윤리위에서 받았다는 것은 그는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 예. 구성원들이. 우리가 윤리위는 우리 사회에서 보면 일종의 사법부의 판단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판결하고. 네. 그러면은 저는 이 부분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 아니라 비대위 체제든 또 직무대행 체제든 이거는 최소한 짧게 하고 저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저는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새 지도부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겁니다. 이야기가 있었군요. 조기 전당대회 개최 요구는 김기현 의원도 주장을 했던데요. 김기현 의원은 다소 조금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또 출마를 또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또 지금 수사 또 대상에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의 그 사안이. 네. 그러면은 한두 달 안에 또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만약에 이게 혐의가 있어서 유죄로 나오게 될 경우에 또한 무죄로 나올 경우는 물론 있습니다만은 유죄로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큰 파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조기에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리해 내지 않으면 여당으로서는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그리고 성접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무마하려고 했다. 증거 인멸 의혹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징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바로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또 기자들이 권성동 직무대행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이 무엇라고 이야기했는지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좀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데 혹시 좀 소통하시거나 좀 소통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뭐 아직까지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2030이 이준석 대표를 지키겠다면서 입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혹시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에 입장 추이에 특이점이 있는지 그건 아직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김용태 최고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찌라시가 작년부터 당내에서 돌았다 이런 폭로를 했는데 그건 무슨 얘기인지 김영태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6개월 직무대행 기간 유지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는데 이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상황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한테 생각할 시간을 좀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소통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짧게 글을 올렸잖아요. 지금은 당원 가입하기에 좋은 날이다. 이 글을 왜 올렸다고 보세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첫 번째로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당대표는 나야 라고 얘기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일단 하나 있을 거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가령 6개월을 간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지만요. 뭐 조기 전당대회가 될 수도 있고 조기 전당대회가 임시 전당대회냐 아니면 온전한 정기 전당대회가 될 것이냐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나 하여튼 또 6개월 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1년도 안 남았죠. 내년 6월에는 정기 전당대회가 또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6개월 그리고 그 6개월 이후 그리고 내년 6월에 있을 정기 전당대회 때 내가 무슨 역할을 하겠다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당원 투표제가 국힘당에는 없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전당원 투표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이 SNS가 발달이 돼가지고 전당원 투표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기술만 있으면 네. 참여율은 높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하여튼 전당원 투표 일정한 기간을 두고 모두 다 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는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또 전당원 네.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준석 현재 대표로서는 하여튼 속으로 지금 부글부글 끓는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6개월을 놓고 여러 가지 상황 변수도 있고 또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 안에도 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원을 모집하는 것은 지금으로서 이준석 대표가 당장 할 수 있는 제일 간편한 저항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도 그렇게 보시나요? 당원 가입 동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은 염치 없는 모습들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요, 우리 일반 당원들 같은 경우에 윤리위에 그 중징계를 맞으면은 공천 신청 자체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공천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예. 공천을 받을 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어쨌든 윤리위에서의 그 결정을 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 윤리위원장을 또 임명을 또 본인이 하셨잖아요. 본인이 했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고집할 수도 없어요. 네. 이런 상황에다가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어렵게 지금 그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습니까? 이 폭염에 또 고물가에 일자리도 많이 지금 좀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서민 경제들을 왜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왜 자기들 어떤 자리에만 연연해하고 내가 억울하다. 누구에 봤을 때 억울한 겁니까? 국민들을 제발 좀 우리 여당이지 않습니까? 예. 아니 국민들은 우리한테 잘하라고 집권도 하게 해주고 또 잘하라고 지방 정권도 권력도 이게 줬습니다.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힘을 줘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힘을 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원들을 독려할 지금 시점이 아니라 지금은 모든 구성원들이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이게 저는 오히려 국민에 대한 예의지 않을까. 반성이 먼저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도 징계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당이 또 새로운 모습을 위해서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윤리위에 우리가 야당도 윤리위가 있습니다. 예. 최근에 최강욱 의원이 6개월 징계 묵지 않습니까? 3개월 정지 받았죠. 3개월. 아닌가요? 제가 6개월로 알고 있는데. 6개월입니다. 6개월이고 재심 신청했죠. 네, 어쨌든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윤리위는 일종의 사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 과를 막론하고 이것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당 소속돼 있는 여러분들도 저는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차기 당권을 놓고서 지금 권성동 직무대행 이야기도 나오고 안철수 의원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친윤계 의원들하고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친하게 지낼 만하니까 지내겠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아니, 내년 그렇죠. 전당대회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그렇게 아니, 보세요? 네. 저희들이 보기에는요. 이제 조 의원의 견해는 뭐 상당히 지금 현재 지도부에 아주 굉장히 친밀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6개월 뒤에 네. 만약에 6개월이 그냥 평탄하게 지나간다면 권성동 이제 임시대표가 가는 거고 예. 6개월 뒤에 짠 하고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아이 오래간만이야 잘 지냈어? 이렇게 지금 돌아온다는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조기 전당대회고 조기 전당대회도 임시대회냐 아니면은 2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풀 임기의 전당대회가 정식 전당대회가 될 것이냐 지금 모르잖아요. 예, 예. 근데 조기 임시 전당대회를 가령 한다 치면은 사실 제일 좋은 후보 중에 하나가 안철수 후보가 당연히 들어가죠. 예. 그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보면 윤핵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당의 핵심에서 봤을 때는 사고 안 치고 믿을 수 있는 아주 선량한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에 굉장히 적임으로 판단이 돼요. 예. 그래서 요새 저렇게 참 친하게들 지내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신 의원님께서는 조기 전당대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건 언제든지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권성동 대표도 얘기를 했듯이 지금 경찰의 수사 결론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 특히 그 김성진 지금 수감돼 있는 네. 김성진 대표의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지금 자꾸 뭐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증거도 나오는 것 같고 증거가 이미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예. 만약에 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하는 그런 시점이 임박할 수도 있죠. 아, 그렇군요. 그렇게 예. 되면 물론 진짜 기소가 돼야 뭐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당헌 당규상으로 보면. 네, 네. 그러나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면서 몇 가지 팩트를 살짝 흘린다.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임시든 아니면 정식이든 조기 전당대회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경찰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기소 여부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 불편한 사항들이 오기 전에 네. 빨리 그 수습해서 가야 된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준석 대표 결정이 나오는 대로 또 속보가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오늘 잠정 중단하겠다고 한 도어 스태핑을 하루 만에 재개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있었던 일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코로나가 여러분이 확진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 좀 재택근무로 권고하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이 창사에 근무하는 분들 안전을 좀 지키자고 했는데 다들 나오신다며 이 정도로 도어 스태핑 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그러고 한겨만 하고 들어왔다고 코로나 대유행되고 있는데 방역을 크게 코로나 대유행하고 있는데 방역을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내가 어제요 그 질병 그 청장하고 그리고 저 국가 감염병 그 대응위원회 그 위원장님하고 또 복지부 차관 이런 분들 어제 여기 와서 회의를 했는데 내일 아마 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열릴 겁니다. 거기서 뭐 기본적인 방침을 내일 발표할 겁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제 추경호 부총리 보고도 받으셨을 텐데요. 지금 가장 좀 주력을 두고 당부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서민들의 그 민생이 경제 위기로 좀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 너무 많이 묻는데.
여러분들 다 조심하세요. 괜찮으면 이거 앞에다가 나중에 칩시다. 내일도 하실 거예요? 뭐 입어야 하나 안 되겠어. 여러분들도 괜찮아요. 요 앞에다가 며칠 있다가 칩시다. 그래요. 자, 다들 주의 많이 하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어제 코로나를 이유로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죠. 사전 예고도 사실 없었고요. 윤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하루 만에 또 재개를 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내일도 할 것 같습니다. 조경태 의원님은 일단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국민과의 소통 측면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또 소신적인 발언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끔 발언 실수도 나오고 또 오히려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있잖아요. 좀 정제된 발언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고요. 저는 이제 그 후자의 무게감을 두고 있거든요. 네. 좀 정제된 발언이 나와줌으로써 국민들께 좀 더 믿음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 네. 도어 스태핑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렇군요. 다만 예. 정제된 지금도 뭐 오늘 조금 전에 보니까는 아주 말씀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정도의 분위기로만 이어져 나간다면은 저는 충분히 국민들께서도 훨씬 더 공감하지 않을까 이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신경민 의원께서는 뭐 기자 생활도 오래 하셨으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도어 스태핑이 좋잖아요. 저렇게 뉴스를 주는 대통령은 참 착하고 좋은 대통령이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자 입장도 언론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네. 대통령과 집권하고 있는 책임자로서의 입장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조금 준비를 해야죠. 근데 지금 우리들이 듣는 얘기는 예.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대통령이 뭐 이 정도 간단하게 하는 건 그냥 내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할 수 있지 않은 자신만만감이 충만해 있어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 이 도어 스태핑이 사실은 헬기 스태핑 비슷한 건데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날 저녁 때 네네. 별장으로 가는 되게 캠프 데이비드 별장으로 가는 헬기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하는 그 짤막한 말하자면 차퍼 스태핑이죠. 네. 거기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그건 그냥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다 충분히 준비하고 예상을 뭐가 나올 거다라고 해서 대개 답변을 받는 건 한 두세 개 받지만 준비는 그보다 10배 많이 하고요. 어떻게 답변할지 또 태도를 어떻게 취할지 그 레이건이 그런 걸 참 잘했어요.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은 레이건이 이제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듯이 네. 어떤 때는 말로 안 합니다. 뭐 태도로 합니다. 태도로 해서 뭐 이렇게 한달지 뭐 이렇게 한달지 뭐 나도 잘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태도로 한달지 그래서 바디랭귀지를 잘 활용을 해서 네.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라는 별명을 얻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커뮤니케이터 좋습니다. 윤 대통령이 얻는 거 저희도 좋아요. 그런 대통령이 우리가 필요하죠. 예. 준비하고 참모들 얘기도 좀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은 나라의 방향을 국민들이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죠. 근데 네. 대통령을 우리가 한 두어 달 겪어보니까 약속을 깬다라는 얘기를 듣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도어 스태핑도 거의 공약 수준의 이 약속인 걸로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네.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 대신 잘하자. 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저 도어 스태핑에 대한 이야기 좀 할 것 같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그 의원님들은 대통령께 함부로 말을 못하지요. 왜요? 모르겠어요. 눈치 본다고 못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신경민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상당히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도어 스태핑을 하더라도 매일 하지 말고 한 일주일에 한 번, 네. 보름에 한 번 정도로 해서 그것도 좀 정제된 말 속에 네. 그리고 이게 왜 대통령하고 국민들하고 가까워지려고 합니까? 국민들이 매일 대통령 얼굴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이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또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비전, 네. 희망 이런 걸 듣고 싶어 하는 그렇죠. 거지요. 그래서 예. 이걸 제가 보기에는 매일 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보름에 한 번 정도 해도 네. 저는 충분히 그 어떤 그런 효과, 그 국민과의 대화, 소통의 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도어 스태핑 여러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 의견들 좀 귀담아 듣고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요. 다음 달 말입니다. 그런데 후보 등록이 당장 이제 17일, 18일 이틀이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대명 이야기는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자, 이재명 의원 지난 주말에 호남 도착고요. 또 지지층이죠. 일명 이제 개딸들이라고 소통을 하면서 당원 가입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픽을 잠깐 준비를 했는데요. 보여주시죠. 네, 절대 강자 이재명 뺀 두 자리는 누구 이제 이렇게 적었는데 이제 컷오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경민 의원님. 지금 뭐 이재명 의원이 거의 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당원들이나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 말고도 준비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예. 들어 서른 의원 같은 분도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이고 아직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막판 고문을 하는 서른 의원 걸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하면 본인도 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희가 이재명 저렇게 의원이 공식적으로는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죠. 네. 근데 출마 선언을 안 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그럴 보세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 17, 18일 등록이기 때문에 네. 등록하면서 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 아주 18일 날 마감 시간에 딱 집어넣고 나 출마할래요 그러면은 다른 서른 의원이 이재명 의원 출마하면 출마할래 그러는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예. 뭐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근데 그렇군요. 하겠죠. 네.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뭐 보통 지금까지 관행이라면은 17, 18일 전에 뭔가의 이벤트나 아니면은 본인의 SNS를 통해서 출마 선언을 할 거고요. 지금은 듣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네. 특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출마 선언을 하는데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인지도를 높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컷오프가 29일 날 있는데 네. 컷오프는 세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된다고 보면 나머지 두 자리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복잡한 그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저 그림에 그려져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안 생길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고 네. 지금 현재로서는 짐작하기가 어려운데요. 30% 여론조사가 들어가면서 이재명 의원은 더 유리해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 30%가 들어가면서 누구한테 여론조사가 유리하냐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관전해야 될 대목 중에 하나고요. 예. 약 460, 70명에 달하는 중앙위원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앞으로 2년 동안 특히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 중앙위원들의 생각은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네. 그래서 중앙위원 70%를 정하는 지금 여론조사 30%를 제하면은 70%를 점하잖아요. 예. 중앙위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복잡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어서 저 그림처럼 간단 명료하게 안 갈 수도 있고요. 네. 또 세 명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또 달라져서 단일화에 나머지 두 후보의 단일화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런 변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97그룹이요.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의원 출마 선언했고요. 86세대 김민석 의원이 있는데 이재명 뺀 두 자리는 누구라고 이제 저희가 제목을 뽑았습니다. 여러 가지 봤을 때 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금 말하자면 인지도는 박용진 의원이 앞서가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당내 여러 가지로 지지도를 보면은 또 강병원 의원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친밀도로 봐서는
강훈식, 박주민 의원도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네 사람의 처지와 입지가 조금씩 달라요. 그 지난해 대통령 후보 선출할 때요. 그때는 이제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좀 흥행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워낙 압도적으로 앞선다고 하니까 큰 관심이 없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죠. 또 뭐 옆집에서 하도 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좀 가려지는 측면도 있는데 네. 컷오프에서 만약에 짐작할 수 없는 깜짝 놀랄 뭐가 생긴다 그러면 예. 또 단일화가 이슈가 된다 그러면 그렇군요. 관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께 잠깐 여쭤볼게요. 민주당에도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97그룹이 이 어대명 바람을 어느 정도 꺾을 수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보면은 그 좀 기회가 왔는데 네. 기회를 잘 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어떤 점에서요? 왜냐하면은 그 이재명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선에서도 패배했고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한 인물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인물은 아마 당 대표는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 민주당의 전체적인 미래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아, 그리고 이제 97세대라고 이름을 언론에서 자꾸 붙이는데 네. 저는 뭐 97세대들이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정치판에서. 아.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참신한 인물들이 네. 얼마든지 그 민주당 내에 많이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재명 의원이 지금 막고 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일이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신영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뭐 그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대표 우리 쭉 얘기했듯이 네. 사법 리스크가 경찰의 리스크죠. 아. 가장 중요하듯이 네. 지금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사법 리스크가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대표가 되는 것이 지금 유력해서 어대명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됐다고 쳐도 그 사법 리스크를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가 제일 중요한 조건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예. 앞으로 양당의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사법 리스크를 놓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해석이 될까. 저는 그게 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주도 서귀포 동쪽 해역에서 5차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0시 40분대 서귀포 동쪽 약 100km 해역에서 규모 2.1과 2.2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전 9시 56분과 10시 9분 그리고 10시 38분에도 규모 2.3에서 2.7의 지진이 3차례 일어났습니다. 오늘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지난해 12월 14일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한 서귀포시 서남서쪽 41km 해역에서 140km 정도 떨어져서 단층 길이 등을 고려하면 관련이 없는 걸로 분석된다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지점 반경 50km 내에서 1973년 이후 일어난 지진은 총 26차례로 가장 큰 지진이 2012년 4월 20일에 규모 3.1의 지진이어서 강진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국내 첫 원숭이 도착 확진자의 접촉자에 대한 방역당국의 감시가 종료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원숭이 도착 확진자와 접촉한 49명에 대해 최종 노출일인 지난 6월 21일부터 22일 동안 감시를 실시했지만 전원 의심 증상이 없어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접촉자 감시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대본은 중위험 접촉자 8명은 능동 감시를 하고 저위험 접촉자 41명에 대해서는 수동 감시를 실시했지만 아무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가 처음으로 1000명대 아래로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인용해서 그제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에서 새로 발생한 신규 발열 환자 수가 900여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에서 하루 신규 발열 환자 수가 1,000명 아래로 내려가는 건 지난 5월 코로나19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입니다. 전파력이 세진 하위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르면서 전 세계가 다시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BA.5는 이미 전체 검출 바이러스의 절반을 넘겼고 또 면역 회피 능력이 더 강해진 새 변이도 확산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문을 닫는 마카오의 카지노입니다. 마카오 세수의 80%를 차지하는 카지노 30여 곳이 일주일 동안 일제히 폐쇄됐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확진 환자가 100명 아래였는데 한 달 만에 1,400명 넘게 나오자 대유행 뒤 처음으로 영업을 중단한 것입니다. 카지노뿐 아니라 음식이나 필수품 살 때를 빼고는 외출 금지입니다. 都會盡量做核酸嘅時候順便買食物翻去啦，咁就盡量都少出街㗎啦，買完就走咯。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 바이러스는 세계 83개 나라에서 검출됐습니다. 검출 비율 52%, 이미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하루 확진 환자는 90만 명에 육박해 2주 전보다 37%나 늘었습니다. 전염성이 가장 높아 바이러스 가운데 최악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더 무시무시한 하위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에서 파생된 BA.2.75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In Europe and America, BA4 and BA5 are driving waves. In countries like India, a new sublineage of BA2.75 has also been detected.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 반수의 이름을 따 켄타로우스로 불리는 이 바이러스는 지난 5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현재 인도 내 검출률이 40%를 넘길 정도로 전염성과 면역 회피 능력이 대단합니다. 2달도 안 돼 세계 11개 나라에서 70명 이상이 확진돼 확산 초기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정부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매나 공연 관람 등에 쓴 돈 일부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03년 이후 19년째 동결된 근로소득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100대 ICT 기업 중에 우리 기업이 2개에 불과해 중국과 일본, 타이완 등 경쟁국에 뒤처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세계 100대 ICT 기업 가운데 한국은 삼성전자가 9위, SK하이닉스가 5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미국은 56개, 중국은 9개, 일본이 8개, 인도 4개, 타이완은 3개가 포함됐습니다. 기업 범위를 200대 그룹까지 넓혀도 한국 기업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해 5개에 그쳤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일부 공장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개성공단 안에 북측 차량의 움직임과 공단 내 물자 등에 쌓여있는 동향 등을 포착했다며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근로자들이 공장에 출근해서 생산 활동을 하는 걸로 보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풀리면서 현장 체험학습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농촌 지역 초등학생들이 도시 나들이에 나섰는데 모처럼 영화도 보고 책도 사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광주 광역시의 관문인 버스 터미널입니다. 초등학생 50여 명이 버스에서 내립니다. 코로나로 묶였다가 다시 시작된 체험학습에 나선 겁니다. 오랜만에 전교생과 다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이따가 서점도 가고 도시 체험도 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좋고 신나요. 학생들이 모처럼 영화 보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맛있게 점심을 먹고 대형 서점에서 책도 샀습니다. 비대면에 학교에만 머물던 꿈나무들의 창의력을 키워주기 위한 발걸음입니다. 한 3년 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엄청 들떠 있고요. 저희도 오랜만에 즐겁게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완전히 종식이 돼서 전체 학생들이
좀 자유롭게 다녔으면 더 좋겠습니다. 갤러리와 공연장 등이 있는 광주 유스퀘어 복합문화관은 체험학습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단체 방문 손님들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체 방문 손님들을 위해서 전시, 공연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의 장이 열리면서 농산어촌의 6차 산업 융복합 시설도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3년 전 한국미술품 가운데 최고가인 132억 원에 낙찰된 김환기의 그림 우주수장자는 김웅기 글로벌 세아그룹 회장으로 밝혀졌습니다. 글로벌 세아그룹은 자사의 미술전시장 개관 소식을 전하며 김웅기 회장이 김환기의 우주 등 현대미술 대표작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김환기의 우주는 2019년 11월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131억 8,750만 원에 낙찰됐지만 그동안 누가 낙찰받았는지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다음 달 완전체로 컴백하는 걸그룹 블랙핑크가 K-팝 가수 처음으로 게임 안에서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지역에 따라 순차적으로 블랙핑크가 게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에서 인게임 콘서트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공연은 배틀그라운드 게임 안에 이벤트 방에 참가하면 블랙핑크 멤버들의 3D 아바타가 하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겨울철새에서 텃새가 된 민물 가마우지 수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민물 가마우지 개체수 조절을 위한 관리 지침을 내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리 지침을 보면 민물 가마우지가 번식지를 만들기 전인 봄에는 민물 가마우지들이 전년에 만들고 남겨둔 둥지를 재활용하지 못하게 제거하고 천적의 모형을 설치하거나 공포탄을 발사해서 소음을 일으키는 등 번식을 방해합니다. 지침에는 지자체가 민물 가마우지 때문에 낚시터나 양식장 등에 발생한 피해를 조사해서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난 10일 선거를 마친 일본 참의원에서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다수였지만 자위대 명기를 담은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은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도쿄대 연구팀과 함께 전체 참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은 67%로 나타나면서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 3분의 1을 충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자위대 명기에 찬성하는 의원은 개헌 찬성 의원 중 78%로 전체 의석의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자민당은 자위대 명기에 찬성하는 의원이 93%에 이르렀지만 열린여당 공명당은 찬성이 14%에 머물러서 여당 안에서도 온도차가 컸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현지 시간 11일 총격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캘리포니아주 남부 리버사이드와 산타에나, 브레아와 라하브라 등 세븐일레븐 매장 4곳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가 여러분이 확진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 좀 재택근무로 권고하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청사에 근무하는 분들 안전을 좀 지키자고 했는데 다들 나오신다며. 이 정도로 도어 스태핑 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그럼. 한겨만 하고 들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중단, 코로나 재유행을 핑계로 한 대국민 소통 중단입니다. 대통령 공개 행사의 취재를 최소화하고 대변인 브리핑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국민과의 소통을 중단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이렇게 아침에 자연스러운 질문답 좋으신 거죠? 아침에 질문. 좋습니다.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고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 어떻게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를 않았습니다.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아마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중단하신 걸 임시로 중단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뛰고 저리 뛰고 그게 막 이것도 일종의 도스태핑이잖아 또. 그렇죠. 아 참. 차범위 안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살짝 앞선 모습이 좀 나오게 돼서.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여쭈려고 했었거든요. 웬일이야? 안 하기로 하셨어요? 네, 당분간 이 코로나 때문에 불리한 일 있으면 안 하고 유리한 일 있으면 하는 식으로 하는 건 언론과의 접촉의 원칙은 아니죠. 화장실은 가야 되겠다. 아 이게 속에서 물어보니까 힘드네.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그럼. 한 개만 하고 들어갑시다. 크게. 코로나 대유행하고 있는데 방역을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인생이 경제 위기로 좀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 너무 많이 힘든데. 그래 여러분들 다 조심하세요. 오늘도 폭염까지는 아니지만 무척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서울이 29.4도로 기온 자체는 그리 높지 않은데요. 다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더위가 심한 편입니다. 또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에 150mm 이상, 영서 중북부에 12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비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밑돌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24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며 낮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서울 25도, 대전 28도, 대구 28도가 예상됩니다. 장맛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저희가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